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판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 웹소설 키워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기 키워드의 활용과 셀링 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웹소설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회빙환, 그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빙환의 셀링 포인트가 뭐길래 그렇게 잘 팔리는 것일까요? 회빙환은 회귀, 빙의, 환생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잘 팔리는 웹소설의 절대 다수가 이 회빙환 세 가지 중 최소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판은 판타지 세계 배경인 로판에 비해서는 회빙환이 아닌 작품 수가 좀 더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빙환의 아성 자체는 견고합니다. 회귀는 이미 하나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불행한 삶을 살아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 자기가 후회했던 일들을 전부 뜯어고칩니다. 주인공이 회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그런 경우가 포화에 이르고 나서는 주변 인물이 회귀자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회귀의 장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극한다는 점, 주인공이 타 인물들에 비해 정보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자랑한다는 점, 그리고 고구마 구간에 대한 서술을 확 줄이고 쌓이다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후회할 일을 합니다. 당장 시간을 돌려서 내가 한 실수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나는 바로잡고 싶은 내 실수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지금의 정보를 갖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혹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0분 뒤에 너를 일주일 전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 괜찮지 않아요? 로또 번호만 암기해가도 그게 벌써 몇 억이고 어느 주식이 오를지 좀 암기해갈 수 있으면 또 무궁무진하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회귀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웹소설은 편하게 읽으려고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독자분들의 니즈에 맞춘 작법 요령이 있어요. 바로 주인공의 앞길을 심하게 막는 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생엔 장애물이 있고 소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에게도 방해물은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방해물은 너무 오래 등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급적 그런 방해물이 왜 나쁜 놈들이고 왜 치워져야 하는지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들이 맞이하는 몰락도 선명할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띄엄띄엄 보는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방해물이 5화 내에 잘못도 다 하고 몰락도 다 하지 않으면 일주일 넘도록 걔 얘기만 보셔야 되거든요. 이야기의 메인 악역 이야기면 한 달이 넘게 등장해도 되지만 해치우면서 지나갈 조연 악역들은 더 빨리 무너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악역에게 방해받고 그 방해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짧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방해받는 부분을 짧은 서술로 훅 지나가버리고 악역의 설정도 짧은 서술로 훅 지나가버리고 방해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도 짧은 서술로 훅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독자분들께 주인공의 감정선을 납득할 만하게 보여드리는 하이라이트만 제외하고요. 회귀물이면 주인공이 억울하게 당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악역의 성품을 익히고 방해를 파괴할 방도를 궁리했던 긴 과정도 과거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쟤는 나한테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짜증났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랬으면 됐을 텐데 하고 고구마 구간을 팍 서술로 줄여버리고 더 읽는 사람들의 기분이 유쾌해지는 구간에 집중해서 분량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빙의물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른 인물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판에서는 보통 현대인이 판타지 세계 인물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몇 년째 로판에서의 빙의물 트렌드는 현대인이 자기가 읽던 소설 속 인물이 되는 책빙의입니다. 환생은 죽은 사람이 다른 몸을 빌어 다시 태어나는 건데요. 둘 다, 그러니까 빙의랑 환생 둘 다 한 3세대 판타지 초반까지는 함께 차원 이동의 카테고리에서 그다지 구분의 시력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그냥 차원 이동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빙의와 환생 모두
요즘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판타지 세계로 건너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르는 세계로 왔어요. 근데 이제 환생했으니 알고 보니 내가 좋아했던 책 속의 누구로 다시 태어난 거더라 식의 책빙이 환생이 많거든요. 이런 책빙이의 셀링 포인트도 회귀와 비슷한 데에 있습니다. 보통 책빙이 한 사람들은 그 세계의 법칙을 잘 알아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그래서 남보다 정보상에서의 우위에 서서 회귀자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또 한참 유행한 악녀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맡고 있는 롤이 확실하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딱 초반 횟수를 보시자마자 이 주인공 주위 사람들의 구도를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녀일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나는 이 원작이 진행되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이러고 주인공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도 되어줍니다. 덧붙여 이미 역시 자신이 아는 이야기 속이기 때문에 고구마 구간을 숑 간단한 서술로 넘기고 사이다 구간에 분량을 더 할애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동 소재의 강점이 또 있어요. 현대인이 판타지 세계로 가면 그곳 문물 중에 현대인에게 낯선 걸 우리에게 친숙한 해설을 곁들여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신분제 사회에선 절대 할 수 없는 통통 튀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타지 세계 속 인물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할 때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만의 독특한 문화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려면 길고 복잡해요. 근데 현대인이 그 세계로 갔으면 딱 자기 시점에 서술을 하면서 현대였으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저러저러 했다. 이렇게 딱 비유해주면 바로 이해하기 편해요. 이렇게 인기 있는 회빙환 말고도 스테디셀러인 키워드는 더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잘 나오는 키워드가 유가물입니다. 유가물은 주인공이 아기이거나 주인공이 아기를 키우는 소재를 칭합니다. 주인공이 아기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주인공이 아기인 유가물과 자주 결부되는 게 가족 부동물입니다. 뭐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유가물의 아이는 보통 진짜 아기가 아니라 회빙환 중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귀여운데 주위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알고 있거나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압니다. 이 귀엽고 똑똑한 아기에게 가족들은 완전히 푹 빠집니다. 가족이 또 꼭 이 아기 몸에 친혈육일 필요는 없어요. 원래 가정이 아이를 학대했다면 그곳을 떠나 새로 정착하게 된 가정에서 아이를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주는 이 가족의 구성은 다양한 편인데 아빠 하나에 오빠가 하나거나 셋인 가정의 비율이 그 외의 가정보다 비교적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유가물의 남자 가족이 유가물이 아닌 작품에서의 남주 역할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성향의 남주란 여주에게 있어서 강력한 공략 대상, 여주가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빛나는 트로피이자 여주가 물질적으로도 모든 걸 갖게 되는 방법의 일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랑 오빠들은 연애 대상과 달리 내가 감정적으로 뭘 해줘야 하는 부담은 적은데 정서적 물질적으로 모든 걸 나에게 줘도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대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유가물에도 남주는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가물을 쓸 때 로맨스 만들기 좋은 장치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원서사입니다. 유가물은 보통 주인공이 애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기가 자라서 소녀가 되고 어른이 됩니다. 당연히 남주도 처음엔 애기였다가 나중에 자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는 둘 다 어리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고 보통 뭔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격식이나 다른 사회적 책임에 비교적 덜 구애받는 나이에 문제를 겪는 남자아이를 여자애가 구해준다. 애착이 형성됩니다. 어른이라면 참견에 불과하게 느껴졌을 수 있는 간섭이 무엇보다 큰 구원이 되고 순수한 의지할 곳이 돼요. 어머니를 잃고 어른들에게 외면받으며 자라 자기 감정에 둔하고 계략만 부릴 줄 아는 클래식한 남주상이 어릴 때 자기가 빠진 절망에 단 하나의 빛을 보았고 그대로 그 빛이 전부인 줄 알고 크면
진짜 순수 100% 세계가 여주로만 이루어진, 다른 부분이 다 전형적 알파남이어도 여주에게만은 남녀관계를 넘어선 맹목성을 보이는 나만의 조신남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실 전통적 알파남 할리퀸 출신의 터프한 남자들은 여자 버릇이 좀 안 좋았음이 사실이잖아요. 물론 유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부분에만 끌리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독자분들은 각자 독서하시면서 특정 요소를 좋아하시게 되는 본인만의 이유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게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읽으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요소이긴 한 거죠. 또 그냥 애기가 귀여운 것 자체가 제일 포인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유가물 애기들은 혀짤배기 목소리로 말하고 귀여운 옷도 입어서 아주 귀엽죠. 웹툰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유가물 웹툰화 하면 진짜 그렇게 귀엽습니다. 또 요즘 인기인 키워드로 북부대공이 있죠. 한동안 계속 인기였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타입의 남주는 변주될 뿐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국내 로맨스 장르의 조상인 할리퀸 로맨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남성의 특징이 모여 있으니까요. 연원을 따지자면 할리퀸의 무뚝뚝하지만 영리하고 재력이 있고 재치 있고 제멋대로이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약간 과보호 기미가 있는 섹시한 알파남이 한국의 정서에 맞춰 표범처럼 관능적인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황제가 되었다가 폭군 황제가 되었다가 이제 고고한 그러면서도 외로운 북방의 늑대가 된 거죠. 이런 남자가 매력적이라는 건 문화적으로 이 사회가 제일 선호되는 남성상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에서 스킨만 바꿔 끼우는 거라서 매력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얘 자체가 셀링 포인트예요. 이 사회가 인정한 탑티어의 미남이 심지어 평소에는 제멋대로라 다른 사람에겐 쌀쌀맞은데 나만 특별하게 여긴다. 이건 그냥 생물이면 무조건 기분 좋거든요. 혹시 누가 여자들 신데렐라 컴플렉스 얘기하면은 꺼지라 그러세요. 내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좋은 걸 갖고 싶다고 상상해서 누구한테 피해준 적 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로서 쓰실 때는 북부대공으로 통용되는 이런 알파남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실제로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면 글 쓸 때 매력적으로 그리기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아닌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냥 이걸 너무나 소재로서 막 다루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제가 연애하고 싶은 그런 남자가 아니면은 좀 매력적으로 제가 못 그리는 편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정하고 목소리 작고 살짝 단순하고 잔머리 굴릴 줄 모르는 남자가 제 장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북부대공 나온다고 독자분들이 무조건 좋아하시는 편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은 여러분과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분들과 똑같은 진행을 가지고 계시거나 더 높은 진행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내 취향이 아니면 내 귀한 여주랑 이런 누추한 놈이 만나는 걸 내가 납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가가 납득 못하면서 쓰면 독자분들도 다 아십니다. 취향이 메이저인 것도 재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갈발다정남이라는 말도 해요. 보통 다 난 서브남이 더 좋아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너무나 여주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솔직히 저 싸가지 없는 남주보다 얘가 훨씬 낫지 않나? 그런 남주들을 난 쟤랑 연애하고 싶은데 하면서 그놈들을 이제 남주로 채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건 이제 전통적 할리퀸 그 작법에서는 베타남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인기 키워드 계약 결혼물도 언제나 좋은 소재입니다. 계약 결혼물은 보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남주가 쟤구나 하고 안 헷갈리시고요. 왜냐면 여주랑 결혼한 남자가 남주겠죠? 작가도 편해요. 계약 결혼의 맛은 첫째, 남녀 주인공이 처음부터 딱 물리적으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작가들이 로맨스를 구상할 때 고민해야 하는 지점 중 한 가지가 서로 연인이 아니었던 두 사람이 왜 어떤 계기로 서로에 대해서 남보다 깊이 알게 되는지 그 계기입니다. 냅둬도 사귈 거였으면 예전에 사귀었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에게 첫눈에 갑자기 반해서 평생의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는 남자는 로맨틱하긴 하지만 백화까지 소설 한 편의 드라마를 끌어나가려면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이 각자의 일터에서 자기 꿈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뭔가가 안 생겨요. 둘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줄 장면이 필요한데 계약 결혼을 하면 무조건 둘이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남들 앞에서 쇼윈도 부부 할 때는 손도 잡고
설정에 따라 일단 같이 자는 것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계약 결혼의 맛은 둘째, 주인공 커플이 서로에게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남주가 처음에 여주에게 관심이 없어도 여주는 법적 아내로서 남주가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지 않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주는 여주와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서브남이 여주에게 직접거리면 불쾌함을 느낀 다음 내 아내에게 무슨 참견이냐,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이 결혼을 안 한 사이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사랑 확인도 안 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랑 있으니까 달려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무슨 볼일이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인기 키워드의 종류는 더 많고 다양하지만 한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개수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웹소설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메이저 키워드가 인기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고 실제로 독자분들이 메이저 키워드를 보시고 작품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러나 소설이 좋은 작품이면 회빙환 아니어도 유가물 아니라도 독자분들이 읽어주십니다. 무협이 오랫동안 여자 독자분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마이너였던 게 사실이지만 화산귀환 정도 이후에 부쩍 동양풍이 늘었어요. 개수가. 현판은 아예 회빙환이 아닌 작품이 많고요. 재혼황후도 시리즈 최고의 인기 작품이었지만 회빙환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읽는 분들이 즐거우실 이야기를 쓰는 것이니까 메이저 키워드에 집착하다 본인이 잘 쓰실 수 있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셀링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뭔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인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난 그게 그냥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그걸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이유를 만족하는 다른 키워드도 똑같이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재밌게 내가 잘 쓸 수 있는 걸 쓰자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메이저 키워드 공부도 하시는 게 좋지만요. 다음 영상은 어떤 내용으로 할지 제가 아직 안 정했어요. 한번 참고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기도 하고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이 웹소설 강좌 영상으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저는 다음에 뭘 할지 고민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